1645년 4월 26일 조선 한양 궁궐 안 세자가 머물던 처소 왕세자가 쓰러진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열과 경련이 계속되던 세자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33세였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겨우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8년의 인질 생활을 견뎌낸 태자가 조선 땅에 돌아오자마자 급사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실록에 전해진 기록이었습니다. 염습에 참여했던 종친의 증언으로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7 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조선왕조실록 국가의 공식 기록이 남긴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3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독살이었을까요? 병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부인은 1년 후 영모로 사사되었을까요? 왜 그의 세 아들은 제주와 강화의 섬으로 유배되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의문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니다. 1612년 한양. 아직 능양군이었던 인조의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소현세자가 될 이왕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왕유와는 먼 왕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623년 소현세자가 당시 기준으로 12세가 되던 해에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쫓겨나고 아버지 능양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원자가 된 소현세자는 2년 후인 1625년 14세의 나이로 정식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조선의 차기 왕으로 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조는 세자의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세자의 스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살던 시대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1627년 세자가 10세 되던 해에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후금의 군대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고 소현세자는 전주로 내려가 분조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어린 세자는 남도의 민심을 수습하고 군량을 모으며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곧 9년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후금이 아니라 청나라였습니다. 국호를 바꾸고 명나라를 압박하던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한 것입니다. 인조와 소현세자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47일을 버텼지만 결국 성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1637년 2월 30일 삼전도. 인조는 청태종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 두례를 행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복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왕의 장자와 또 한 명의 아들을 인질로 보낼 것,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청나라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소현세자는 태자가 아니라 나라의 담보가 되었습니다. 1637년 2월 소현세자는 동생 복림대군 세자빈 강씨와 함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인조는 창릉 서쪽까지 나와 아들들을 전송했습니다. 실록은 그날 인조가 세자에게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무처럼 절개를 지키라. 한나라 때 흉노에 잡혀가서도 19년 동안 굴하지 않았던 소무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조는 아들에게 청나라에 협력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아버지의 명분과는 달랐습니다. 1637년 4월 10일 소현세자 일행은 청나라의 수도 신양에 도착했습니다. 청나라는 세자를 위해 심양관이라는 별도의 관소를 마련했습니다. 세자와 세자빈, 복림대군과 그 부인, 그리고 300여 명의 수행원이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질이었습니다.
굴욕이었고 수모였습니다. 그러나 8년이라는 시간은 소현세자를 변화시켰습니다. 심양일기는 세자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자는 단순히 인질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대부분의 업무를 소현세자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세자는 사실상 심양주재 조선 대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청나라의 과도한 요구를 조절하고 조선의 입장을 전달하며 두 나라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더 이상 오랑캐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 체계를 갖춘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조선이 의리를 지키려던 명나라는 이미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1644년 세자가 심양에 간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북경을 점령했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를 따라 북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독일인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샴. 그는 명나라 때부터 중국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였습니다. 천문학, 수학, 과학 지식을 가지고 청나라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담 샬과 교류하며 서양의 과학과 천주교를 접했습니다. 천문 관측 기구를 보고 역법을 배우고 지구본을 보았습니다.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세자는 귀국할 때 아담 샬로부터 천문학 서적, 지구본, 천주상 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편 세자빈 강씨는 심양관의 안살림을 꾸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식소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실록은 세자 부부가 심양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무역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조선 사람들을 모아 농사를 짓고 청나라 사람들과 교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조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입장에서는 자급자족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청나라의 과도한 요구를 조선이 계속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양일기는 또 다른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현세자가 자주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1638년부터 감기, 소화불량, 안질, 습종 등 여러 질환으로 고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8년의 인질 생활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세자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45년 2월 청나라가 세자의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는 이제 배후의 위협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현세자 부부는 기쁨 속에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냉대였습니다. 1645년 2월 18일 소현세자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8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영은 없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조는 세자에 대한 군신들의 할애조차 막았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인조는 세자가 청나라에서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서양 문물과 서적도 거슬렸습니다. 아담 샬이 선물한 지구본과 천주상은 인조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자가 청황제의 선물인 벼루를 바치자 인조가 화를 내며 벼루를 던졌고 세자가 그것에 맞아 앓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퍼질 정도로 부자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깊은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조는 청나라가 친청 성향의 세자를 즉위시키고 자신을 폐위시킬까 두려워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인조의 후궁 조소용이 세자 부부와 인조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8년 만에 돌아온 세자는 냉대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1645년 4월 23일 소현세자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고열과 한기가 교차하고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조소용의 외가와 관련된 이형익이라는 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3개월 전에 특별히 채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이형익이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4월 26일 소현세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자의 염습에 참여했던 종친 이세애완이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증언이 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온몸이 검은빛이고 7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마치 독에 중독된 것 같았다. 이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인조의 태도도 의심을 키웠습니다. 세자가 죽자 인조는 장례를 서둘렀습니다. 정식 절차보다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사인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의관 이형익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경성군은 9살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경성군이 세 손으로 책봉령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나이가 어려 나라가 위급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동생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훗날 효종이 됩니다. 이것은 왕위 계승의 정상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이었습니다. 후대에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조차도 왕위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손자가 아니라 아들을 후계자로 삼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다른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세자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한의사는 세자가 폐렴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심양일기에도 세자가 귀국 전부터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귀국길에 오르면서 병이 더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고열, 기침, 호흡곤란, 옆구리 통증 등은 모두 폐렴의 증상입니다. 폐렴이 악화되면 호흡곤란으로 청색증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몸이 검게 변했다는 것도 청색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독살이었을까요? 병사였을까요? 380년이 지난 지금도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일어난 일들이 더 많은 의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후 세자빈 강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은 부검을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인을 분명히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조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인조는 세자빈의 친척들을 유배 보냈습니다. 세자빈을 보좌하던 궁녀들도 제거했습니다. 세자빈을 고립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646년 봄, 궁중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조의 수라상에 올라온 전복구이에서 독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조는 즉시 세자빈 강씨를 의심했습니다. 국청이 설치되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자빈을 모시던 궁녀들이 잡혀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명의 궁녀가 고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실상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세자빈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인조가 제시한 죄목은 이랬습니다. 세자빈이 심양에 있을 때 몰래 왕위를 바꾸려 했다는 것, 스스로 왕비 칭호를 사용하고 왕비 옷을 만들었다는 것, 궁중에 흉물을 묻고 왕실을 저주했다는 것, 그리고 인조의 수라에 독을 넣었다는 것. 조정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1646년 음력 3월 15일 세자빈 강씨를 폐출하고 사사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을금부 도사가 검은 가마에 세자빈을 태워 선임문을 나섰습니다. 길가에는 사람들이 담장처럼 둘러서서 한탄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이 죽음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자빈의 어머니와 오빠, 남동생도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금천 강씨 일가가 멸문의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사이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경성군 이석철, 9살, 차남 경환군 이성린, 7살,
삼남 경안군 이석견 4살. 인조는 세 손자를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1646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9살, 7살, 4살. 어린 아이들이 먼 바다를 건너 제주로 가야 했습니다. 제주에서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왕손이었지만 죄인의 자식이었습니다. 감시 속에서 제한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장남 경선군이 제주에서 돌림병으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차남 경환군도 역시 돌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망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우 의문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만 전해집니다. 삼남 경환군만이 살아남았습니다. 4살의 어린 나이에 제주로 유배되어 8년을 버텼습니다. 이후 강화도로, 다시 교동도로 유배지가 바뀌었습니다. 1159년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한 후에야 경안군은 풀려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4살부터 17살까지 13년을 유배지에서 보낸 것입니다. 경안군은 이후 혼인하여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2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이 그의 건강을 해쳤을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직계 후손은 모두 경안군의 후손입니다. 오늘날 전주 이씨 소현세자파가 바로 그들입니다. 한편 억울하게 죽은 세자빈 강씨의 신원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효종은 세자빈에 대한 언급을 금지했습니다. 자신의 왕위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717년 영의정 김창집이 강씨의 신원을 건의했습니다. 1718년 숙종은 대신들과 이품 이상 관리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두가 원통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4월 8일 숙종은 세자빈 강씨의 자귀와 명호를 회복시켰습니다. 시호는 민회빈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지위를 잃고 죽은 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현세자빈 강씨가 사사된 지 7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친히 제문을 지어 민회빈의 억울한 혼을 위로했습니다. 민회빈의 신주는 소현세자의 묘사에 함께 봉안되었습니다. 1645년 4월 26일부터 시작된 비극, 소현세자의 의문의 죽음, 세자빈 강씨의 억울한 사사, 세 아들의 유배와 2 아들의 죽음. 이 모든 일이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독살이었을까? 병사였을까? 조선왕조실록은 의심을 기록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치료 과정을 상세히 남겼습니다. 학자들은 380년이 지난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들은 있습니다. 8년의 인질 생활을 견뎌낸 세자가 귀국 2달 만에 죽었다는 것, 그의 부인이 1년 후 사사되었다는 것, 그의 어린 아들들이 제주로 유배되어 2명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72년이 지나서야 세자빈의 죄가 없음이 인정되었다는 것. 역사는 이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질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현세자는 왕이 되지 못한 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이 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